자, 봅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요, 10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짧게 복습해보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당나라의 율령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절도사라고 하는 군인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점차 성장을 하게 되면서 당나라의 멸망의 계기가 되는 이른바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이들 절도사들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당나라의 통치체제는 더욱 무너지게 되었고 절도사 세력들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게 된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이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당나라는 실제로 멸망한 거나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최종적으로는 절도사였던 주전충에 의해서 당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 지역의 절도사들이 독자적인 정권을 세우거나 혹은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켜서 화북에서는 5개의 왕조가 연속으로 교체가 되고 남중국에서는 10개의 절도사 지방 정권이 세워지는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5대 19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 5대 19개의 경우에는 후주의 절도사인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세운 송나라에 의해서 979년에 통일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당의 멸망 과정에서 절도사의 등장과 그로 인한 5대 19 시기의 전개, 송에 의한 통일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이 되었다가 고려에 의해서 재통일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요, 금, 서하, 대월 등 동아시아 주변 지역에서는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10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다양한 그러면서 분쟁이 잦은 혼란한 국제관계가 전개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천황은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무사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천황의 조정은 그대로 놔두고 무사들은 자기들만의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였으니 그를 일컬어 막부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막부의 최고 통치자를 일컬어 쇼군이라고 하였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지역이 두 군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거 무엇과 무엇이었냐면은 발해를 무너뜨리고 옛 영역을 차지한 것과 더불어서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을 차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만리장성을 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거란족이 이 연운 16주라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후 당의 절도사였던 석경당 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 진을 세우는 과정에서 거란족의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이 땅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문제는 이 땅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진 땅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입을 바탕으로 요 나라는 강력한 국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연운 16주의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미 만리장성을 넘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죠? 따라서 요 나라의 경우에는 이 연운 16주를 바탕으로 중국 본토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5대 19국을 통일한 송나라 입장에서는 요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연운 16주를 되찾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연운 16주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송과 거란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 뒤에 이야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송이라고 하는 나라는 문치주의 국가였다라는 것이에요. 송나라는 문치주의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치주의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학문으로서 통치한다라는 것이 문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송나라 때는 무관들, 군인들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무관들을
문관들을 우대하면서 문관에 의한 통치를 이루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문치주의라고 한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유학, 학문에 대한 발전을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유학의 발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송나라는 왜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느냐? 자, 우리는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등장했나요? 5대 10국에서 나왔어요. 그죠? 애당초 5대 10국이라고 하는 분열과 혼란의 시대는 무엇 때문에, 어떤 존재 때문에 나타난 거였지? 절도사라고 하는 군인 세력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죠? 절도사라는 군인 세력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5대 10국의 분열과 혼란의 시대가 일어나게 되었어. 따라서 송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도사였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이긴 하지만 또다시 5대 10국과 같은 이런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 할 필요가 있었다? 군인 세력, 절도사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절도사의 권한을 회수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억압합니다. 물론 송나라 때도 절도사라는 존재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거의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절도사의 권한을 회수하고 억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한편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정비하기도 합니다. 예전 교과서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송나라 때 과거제에 어떤 절차가 도입이 되냐면 전시라고 하는 절차가 도입이 돼요. 전시란 무엇이냐면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에 황제가 면접을 직접 보는 절차가 바로 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전시라고 하는 절차를 집어넣게 되면은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첫 번째, 황제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유능한 인재, 내가 이 일할 때 얘가 딱 필요할 것 같아 싶어 보이는 인재를 골라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이렇게 합격된 사람은 나를 뽑아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할까? 황제 최종 면접을 거쳐서 뽑혔으니까 나를 뽑아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할까? 황제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어떻게 될까?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과 동시에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과거 제도의 정비 같은 것들이 송나라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무관들을 철저하게 억압하면서 문관들을 우대하며 문관에 의한 통치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게 바로 송나라의 문치주의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송나라가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황제권 이전에 비할 바 없이 강력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이상 절도사 같은 세력들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는 상당히 안정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문의 발전 같은 것들을 유학을 장려하는 이런 정책들이 송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송나라 시기에는 문화적인 수준도 상당히 발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송나라는 국내적으로 보았을 때 번영과 풍요, 문화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치주의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송나라가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젊고 유능한 인재는 문관이 되려 하였을까? 무관이 되려 하였을까? 당연히 문관이 되려 할 거예요. 그죠? 송나라 시기의 문관이 아닌 무관, 군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었을까? 낮은 편이었을까? 낮은 편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송나라 시기에 군대가 있기는 있었어. 하지만 송나라 군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무능한 지휘관들에 의해서 지휘가 되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가 군인들이 낮았기 때문에 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들어가는 곳이 송나라의 군대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따라서 문치주의 정책에 실시된 결과 송나라의 군사력이 어떻게 되었다?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대외적인 위기, 다른 나라는 다른 민족과의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송나라는 군사적인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따라서 이 연휴 16주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요와 송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송나라는 싸울 때마다 집니다. 거듭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만 인구는 어디가 많았을까? 당연히 그렇죠. 농업국가인 송나라가 유목국가인 요나라보다 인구는 말할 수 없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 차례 거듭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만 송나라는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서 요나라를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반대로 요나라의 경우에는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만은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하느냐? 전쟁하는데 뭐가 들어가나요?
막대한 비용, 물자가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목국가이기 때문에 물자가 풍족하나요? 부족하나요? 부족해요. 그죠? 싸울 때마다 이기긴 하지만 전쟁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때는 요 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싸울 때마다 졌던 송나라,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요 나라 사이에서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1004년에 맺어지게 된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평화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서는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기로 하느냐? 일단은 송과 요는 사이좋은 형제 관계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요 나라는 더 이상 송나라를 침입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신에 송나라는 요 나라에게 무엇하기로 하였느냐? 매년마다 막대한 양의 물자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매년마다 중원의 왕조가 주변의 유목민족들에게 평화의 대가를 지급하였던 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송나라는 세패의 지급을 통해서 요 나라와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평화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돈으로 산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 여기 지금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데 1004년에 맺어진 전연의 맹약에 따라 송나라가 요 나라에게 지급해야 됐던 세패는 은 10만 양과 비단 20만 필이었어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단위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선생님이 대충 거칠게 계산해 봤을 때 한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 정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마다 지급하는 규모가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애당초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송나라는 무슨 국가였다? 문치주의 국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문화적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의 국가와 민족은 이 송나라의 높은 수준의 문화를 수입하고 싶어 했어. 그러면서 송나라는 국제교역으로 상당히 큰 경제적 번영을 이룬 나라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두 번째, 인구 이동 이후에 강남 지역에 대한 농업 개발이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송나라 시기에는 이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력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의 강남 지역의 농업 경제력이 농업 생산력이 이전에 비할 바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룬 게 또 이 송나라의 경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역사학자들마다 분석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이때 송나라가 요 나라에게 평화의 대가로 지급하였던 세패는 사실 송나라 전체 수입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요 나라랑 전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따라서 장기전이 부담스러웠던 거란족의 요 나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경제력이 약한 상황에서 세패를 대가로 받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 요 나라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10세기와 11세기에는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였고 송과의 관계에서 세패를 받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전연의 맹약 이후의 모습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거란족의 경우에는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원적 통치 정책이란 무엇이냐? 통치의 정책을 둘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운영하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원적 통치 정책의 실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거란족의 요 나라는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해야 했느냐? 오호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3세기경에 유목지역에서 화북으로 내려왔던 유목민족들인 오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목지역을 버리고 통째로 화북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한 거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농경지역인 화북의 농경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미 중간고사 때 다 배웠죠, 그죠? 그래서 선비족이 세운 북이 같은 나라가 무엇을 했던 거예요?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실시했던 거예요, 그죠? 자신들의 유목민족으로서의 모습을 버리고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였잖아,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비족과 같은 이런 5호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 한족에 흡수되어 버리고 흔적도 없이 민족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거란이나 여진은 좀 달랐어. 유목민족으로서 농경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점은 같은데 아까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 나라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유목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농경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 거란족의 요 나라의 경우에는 농경 지역과 유목 지역을 둘 다 가지고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지역을 굳이 하나의 방식으로 통치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그지? 유목 지역은 어떤 방식대로? 유목민의 방식대로. 농경 지역은 농경민의 방식대로 나누어서 통치하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특히 이들의 경우에는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자 하는 강력한 민족적인 자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한화 정책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었나요? 네. 자, 그래서 그들 고유의 풍습을 유지하면서 농경민과 유목민들을 분리하여서 통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의 남면관, 북면관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원래 유목민 사회의 경우에는 부족제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란족의 요 나라는 유목민 사회는 부족제의 방식으로 통치해서 그게 바로 북면관제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농경 지역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현제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죠? 따라서 농경민 사회는 주현제의 방식으로 통치하는데 그것을 남변관제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지역과 민족의 성격에 따라 분리하여서 두 개의 통치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게 이원적 통치 정책이고 그 명칭이 남면관, 북면관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강력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족의 문화에 섞이고 싶지 않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문자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자신들만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한자랑 크게 구분이 안 가긴 하는데 거란 문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통치의 이데올로기, 통치의 사상이자 종교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한족들이 국가 통치에 이용해왔던 사상은 유학이었는데 거기에는 중화사상이라고 해서 그죠? 이런 어떤 거란족 같은 사람들을 오랑캐로 여기는 민족적 차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들이 선택한 종교는 무엇이었다? 불교였다. 불교를 숭상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계를 안 가져왔네? 몇 분이지? 22분. 22분? 이게 45분에 끝나는 걸까요? 맞지? 45분에 끝나는 거지? 지금 22분이고? 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11세기경에 새로운 국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티베트 계통의 유목민족인 탕구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 바로 서하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중국의 황허강 중상류 지역에, 상류 지역에 중국 서북부 지역에 위치했었던 나라가 바로 서하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원래 나라 이름은 서하가 아니라 그냥 하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문헌상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와 한자도 똑같은 하자를 써.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나라를 문헌상 최초의 하왕조와 구분하기 위해서 서쪽에 있었다라고 해서 서하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냥 다 서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지도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사실 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 크고 강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서하의 위치를 보면 어디가 지나가는 곳이었느냐? 그렇죠. 바로 비단길, 실크로드 동서교역로가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서교역의 길을 장악함으로써 동서교역을 통해서 큰 번영을 이루었던 나라가 또 이 서하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물건 직접 팔아 먹었을까?
아니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이 시기에 문화적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어디였어요? 송나라였어요. 그죠? 당연히 송나라의 물건을 비단기를 통해서 서역 국가들한테 팔아서 큰 이득을 올렸던 나라가 바로 이 서하라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나라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써 넣은 것이에요. 자, 이 서하의 경우에는 이 나라에 비해서는 힘이 크게 모자랐기 때문에 거란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였었고요. 송나라하고도 원래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 그런데 송나라하고 책봉과 교육의 조건을 둘러싸고 이 서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집중. 왜 그러느냐? 이런 거죠. 서하가 송나라의 물건을 서역에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송과 서하는 원래 조공과 책봉의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어떻게 송나라의 물건을 구했느냐? 서하가 조공을 바치면 그에 대한 담례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회사 담례품을 받아서 그것을 서역에다 팔아서 돈을 벌었단 말이야. 자, 그렇게 점점점 돈을 벌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왠지 욕심이 더 나는 거지. 더 많은 송나라의 물건을 내가 마음껏 사다가 서역에다가 팔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한 서하가 송나라한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조공을 바친 만큼 담례품을 받는 거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마음껏 교역하고 싶다. 대등한 관계에서의 교역을 송나라에게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걸 받아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한족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송나라는 우리한테 책봉 받지 않으면 교육할 수 없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서하와 송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봐서 알 수 있다시피 서하는 송나라에 비해서 훨씬 작고 약한 나라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송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지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서하를 제압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하 측의 요청에 따라서 이 둘 사이에서도 평화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과거 거란과 유사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송나라는 서하와의 평화의 조건으로 매년마다 비단, 은, 그리고 차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차는 타고 다니는 차 아니고 마시는 차입니다. 이 왜 차를 제공했냐면요, 차랑 비단이란 도자기는 비단기를 통해서 수출되었던 대표적인 수출품들이었거든. 동서교육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서하에게는 꼭 필요한 물품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만 여기서 서하는 송나라의 책봉을 받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송나라가 자존심만이라도 챙길 수는 있었네요. 그죠? 하지만 여전히 송나라는 주변 국가와 민족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통해서? 세패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평화를 사고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27분인 건가? 네. 자, 그 다음 12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에서 11세기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했던 나라가 거란족의 요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12세기에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자, 이 금이라고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은 아쿠타 또는 아구다 또는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진어를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쿠타, 아골타, 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발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1115년에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뭐 과정을 얘기하자면 대충 이래요. 원래 여진족들은 요 나라가 잘 나갈 때 거란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부족장이 바로 이 아구다 아골타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상남자? 약간? 그리고 굉장히 군사적 재능도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에피소드가 전해지냐면요, 요 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천조제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천조제라는 황제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지배를 받는 여진족들의 족장들을 초대를 해서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연회가 한창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술 기운이 오르니까 음악을 틀고 다 같이 춤을 춰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춤을 춰라라고 해서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데 혼자서 우두커니 서가지고 춤을 추지 않는 한 명의 남자가 있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왜 춤 안 춰?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뭐라고 대답하느냐? 칼 잡은 남자가
가벼이 춤을 출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요 나라의 황제가 춤추라고 명령을 했는데 춤추는 거 가벼운 남자는 안 지시니까 난 안 춰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구다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 나라 황제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죠? 황제인 내가 일개 족장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춤을 안 추고 말대꾸를 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주위에서 말렸다고 해요. 이 사람 지금 여진족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는 족장이니 여기서 죽였다가는 큰 일이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주제를 말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죽였어야 됐어요. 아구다가 다시 만주로 돌아가서 여진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나라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금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진족들의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주제는 7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동원해서 이 금을 공격하게 해요. 당시에 아구다에게는 2만 명 정도밖에 병력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70만 대 2만이에요. 1대 35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구다가 승리를 거둡니다. 대단히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난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뭐 이게 내가 옛날에 본 자료에서 기억이 지금 좀 헷갈리는데 70만 대군이 몰려오니까 여진의 다른 부족장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구다가 밖에 나가서 까끌까끌한 돌멩이를 가져오더니 얼굴에 대고서는 부악 긁었다고 해. 당연히 피가 막 철철철 흘러내렸겠지. 그 자리에 칼을 뽑아가지고 겁쟁이 새끼들 이 자리에서 내 손에 죽을래 싸우다 죽을래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여진 부족장들이 다 같이 막 우와 열심히 이렇게 사기가 올라가서 아구다의 지위에 따라 용맹하게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금나라가 세워졌고 요 나라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금과 요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되자 가장 기뻐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 송나라예요. 그죠? 지금까지 세패를 주면서 평화를 유지해야만 했던 요 나라와 전쟁을 하는 나라가 나타났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곧바로 송나라가 금나라한테 외교 사실을 보내서 동맹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요 나라 너무너무 싫었다. 근데 너네 요 나라랑 싸운다면서 우리랑 같이 손잡아서 요 나라 멸망시켜 달라. 우리는 연운 16주만 되찾으면 돼. 우리가 연운 16주 되찾는데 너네가 도와준다면 너네한테 앞으로 세패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금나라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너네가 동맹을 맺자고 하지 않아도 어차피 요 나라는 우리 손에 죽을 운명이었다. 기꺼이 동맹을 맺겠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 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동맹이 금과 송나라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게 되고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송나라는 무슨 나라였다? 문치주의 국가였다. 이번에는 송나라는 싸울 때마다 져요. 그래서 사실상 요 나라는 금나라 혼자만의 손에 의해서 멸망이 된 거나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 나라는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요 나라가 사라지게 되자 송나라의 기분은 어땠을까? 나빠요. 걱정되겠지, 그지? 요 나라가 살아있을 때도 무시했는데 그 요 나라를 순식간에 멸망시킨 금이란 나라가 등장했네? 더 걱정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세패의 지급도 좀 아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약속과 달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금나라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세패의 지급도 자꾸 뒤로 미루고요. 무엇보다도 금나라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금나라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려는, 이간질을 시키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게 금나라한테 들통이 나버리고 맙니다. 금나라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매우 나쁘겠죠. 배신 당했을 때 가장 기분이 더럽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분노한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해서 송나라의 수도였던 변경, 카이펑까지 함락을 시켜버리고 말고요. 송나라의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가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1127년에 일어난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진족의 금나라는 만주에서부터 화부까지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금나라의 수도는 오늘날 베이징, 당시로서는 명칭이 연경이었거든요. 연경을 수도로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수도였던 카이펑이 함락이 되면서 송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카이펑에 있지 않았던 황제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안 항저우에 내려가서 송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가 카이펑이었을 때의 송나라를 북송, 수도가 임안 항저우였을 때의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북송과 남송으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북송과 남송으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
네. 아무튼 그래서 10에서 11세기에는 거란족의 요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12세기에는 이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금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면서 고려나 서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들과 교육을 실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지도에서 보았다시피 이 여진족의 금나라의 경우에도 유목지역과 농경지역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한 국가로 발전하였어요. 그죠? 따라서 과거 요나라가 그러하였듯이 금나라 역시 어떤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진족들은 원래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그들 고유의 시족 조직이자 부족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농경민족의 경우에는 땅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행정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하지만 이동생활하는 유목민들의 경우에는 땅이 아니라 함께 이동하는 사람의 단위로 행정 구분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 중간고사 전에 한 적이 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여진족의 맹한 모국제는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300집, 300가구를 한 단위로 묶었어. 그게 1모국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의 모국부가 모이면 그것을 1맹한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국부는 모국이라는 우두머리에 의해서, 맹한부는 맹한이라는 우두머리에 의해서 평소에 통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군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세 집당 한 명씩 군인을 차출했어요. 그래서 1모국부에서는 몇 명의 군인이 나오는 거예요? 100명의 군인이 나오는데 그것을 1모국군이라고 불렀고, 10개의 모국군이 모이면 1맹한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맹한과 모국의 지휘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부족 조직이 전쟁이 터지면 곧바로 군사 조직으로 바뀌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게 바로 여진족 고유의 제도인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금나라는 유목민 사회에다가 적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농경민들의 경우에는 과거의 방식 그대로 주현재의 방식을 적용하여서 통치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진족의 금의 경우에도 이 원적 통치 방식을 실시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들 역시 한족의 문화에 섞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싶어하지 않는 강력한 민족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진 역시 그들만의, 한자와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자처럼 생긴 그들만의 고유의 문자, 독창적인 문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독자적인? 네, 문자, 여진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들 역시 이민족, 그러니까 유학, 유교에 의해선, 화의관에 의해서는 오랑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유학과 유교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었다? 불교를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수고하셨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송나라 내부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 마저 살펴보고요. 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에 있었던 고려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